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1905년에 우리는 그 해에 을사늑약, 정말 가슴 아픈 게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 내어주고 뭘 했습니까?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조약 체결로만 식민지로 추락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제국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정말 역적들, 이 사람들이 꽝꽝꽝꽝 다 한 거 아닙니까? 을사오죠. 여러분들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누구 맘대로 우리 백성들이 있고 왕이 있는데도 거기에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갖다 바치는 이런 나쁜 놈들을 정말 우리는 기억하고 역사가 저는 응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에 정말 치욕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을사오족도 있었지만 여러분 아시죠? 안중근 의사. 정말 우리나라 이 국군이 쇠퇴해가는 이 시기에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을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고 그걸 신문에 보고 벌떡 일어납니다. 아, 가야 돼. 어딜? 하얼빈으로. 왜? 죽이러. 근데 그때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몰랐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은 이제 그걸 받다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는 뭐 어떤 이런 뭐 SNS 이런 게 발달된 게 아니니까 얼굴을 많이 숨기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도 안중근 의사가 얼굴을 알고 간 게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붙는 게 아마 그럴 것이다.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팔을 다쳤대요. 다른 사람이 어떤 저격을 받아가지고 아마 손을 좀 못 쓰고 있는 그 사람일 거라는 그걸 막연함을 가지고 하얼빈역이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하얼빈역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방에서 기다리다가 기차가 선 그때 보고 서서히 한송으로 다가가 한송하는 척 하면서 멋지게 죽인 거 아시죠? 땅땅땅. 이 총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총이죠. 그런데 이 총이 없어졌어요. 이 일본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런 거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공판정에서 이 안중근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 안중근 의사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쏘고 도망 안 간 거 아시죠? 나는 대한민국 만세. 그죠? 안 간 거 아시죠? 공판정에는 뭐였나? 자신의 행동을 암살자가 아닌 한국 의병이라 했어. 근데 다른데 그냥 일반인이 이제 암살을 한 걸로 자기네를 지불을 했지만 나는 아니다. 참모 중장으로서 동양 평화의 적 이토를 척살한 것이기에 적군의 입장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야욕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전쟁임을 제시하고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을. 정말 대단한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잊지 않고 우리 이 정신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안중근 의사는 경순 국치 되기 전에 1910년 3월에 미순 교도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경출국치 정말 여러분들 몇월 며칠인 거 알고 계세요? 8월 29일 아셔야 돼요. 강복만 8월 15일 강복만 아시면 안 됩니다. 이 경술국치 이날 아셔야 돼요. 나라를 잃은 날이죠. 그죠? 이때 우리는 정말 51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조선은 어떻게 이렇게 총도 한번 쏴보고 싸워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한 방에 허무하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참 안타까운 우리 현실. 자, 우리는 정말 이제 정말 치욕적인 36년의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를 뺏어 정명가도 정한너를 40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은 치욕적인 일제체 시작이 된 게 바로 일제 강점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강점이 시작되자마자 어땠냐? 기념 엽서를 만듭니다. 정말 화려하게. 보시죠.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가지고 다 우리 땅이야 하면서 이때 일본 땅도 이렇게 하고 이게 미국의 신문에도 보면 어때요? 여기서 코리아 우리 대한제국을 떼내고 있죠. 그죠? 사라지게 일본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것, 풍자위가 이런 것들이 세계 신문에 나오게 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강제 병학을 기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때? 기억할 수밖에. 이 아픈 마음을.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언제 나왔느냐? 8월 29일에
이때 발행된 엽서입니다. 이 신공항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뭐 일본을 세운 사람이라고 보는데 역사를 왜곡해 가면서도 여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이고 여기 누굽니까? 이완용이에요. 왜 넣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침략이 아니고 같이 좋아서 한 거야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넣은 겁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닭이에요. 이렇게 새까만 이제 조선 백성들을 내가 깨워줄게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 치욕적인 게 뭔지 압니까? 이게 아리랑이죠. 우리의 거. 여기에 일본 국기, 우리나라 국기도 서로 손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 같이 합병을 한 거야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강술래를 한다는 거죠. 이런 엽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배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많은 뭐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이때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간동 대지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때가 1923년도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도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 7.9 엄청난 겁니다. 7.9 정도 되면 일어났는데 이때가 보면 보면 11시 58분인데 이때가 점심때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때요? 불을 갖다가 나무를 떼가 밥을 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나면서 여기 전체가 화산처럼 이렇게 불이 엄청나게 방화가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쿄 관동 일대가 이렇게 모든 이재민과 사상자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엄청난 사건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냐? 유언비어를 또 터뜨립니다. 이렇게 한 건 누구냐? 조선인이 도쿄를 전멸하기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폭탄을 투척하고 폭동을 이렇게 우물에 독약을 투여했다. 이렇게 지금 유언비를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을 다 잡아들여요. 그래서 외꺼풀이고 장신. 그때 왜 장신이냐? 외국보다 컸거든. 일본인 사람도 컸기 때문에 이제 키 크고 장발이고 머리에 수건 두르면 일본인을 다 잡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2만 명을 죽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학살건 이런 건들이 보면 어떠냐? 자기네들이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없애기 위해서 시신 이게 엄밀하기 위해서 다 어디 불태워서 사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사건을 이런 만행을 터뜨린 게 바로 일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했느냐? 일본이 1931년에 이제 기세등등해서 만주 사변을 일으킨 거 아시죠? 그리고 37년에 중국을 갑니다. 그때 난징 중일 정쟁 중에 어떻게 하느냐? 난징 대학살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정말 일어날 수도 없는 지구에서 지구상 정말 최악의 대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난징 대학살이 일어났다는 그것도 얼마 또 6주 동안밖에 안 돼요. 엄청난 여기 보시면 난징을 점령한 일본 제국 이때 어떻게 하느냐? 군인들 무차별 학살 강간한 사건입니다. 여기 일본군이 쓴 일기를 보면 심심하던 중 중국인을 죽이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랜다. 산채로 묻어버리거나 장작불에 태우고 몸뚱이로 때려 죽이기도 한다. 근데 일본군은 아직도 일본은 위안부에 이어서 난징 대학살도 관련 기록과 정언이 없기 때문에 많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사과를 절대 하지 않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참혹한 정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난징 대학살에서 난징에서 의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직접 본 겁니다. 일본군에 저항하다가 총검에 찔린 임산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산 사람을 묶어가지고 목만 내놓고 거기를 탱크를 지나가게 만드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여가지고 빠졌는데 양저강에 거기가 사람 머리로 다 뒤덮일 정도로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했던 게 일본입니다. 근데 그것만 했느냐? 정말 인간도 아닌 짓을 한 게 이게 대대적인 신문에 난 거예요. 일본 신문에. 뭐냐면 백인 참수 사건입니다. 이 군인들이 서로 내기를 합니다. 야, 우리 난징 도착하면은 100명 누가 먼저 머리 베는 거 해볼래? 이게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데 똑같이 시간이 걸렸어요. 같이 뭐 예전 30분 만에 배자였는데 다 같이 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0명 누가 빨리 베는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사실? 근데 이것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벌써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에서 정말 저질스럽고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인 학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신문에 나가지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으로, 그러니까 전쟁 무용담으로 해가지고 칭송을 받았다는 게 일본 국민성이에요. 이게 일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이제는 간이 정말 배밭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디 37년에 난징 대학살을 하고 41년에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와이 아시죠? 여기가 뭐 간호사 휴양지라고도 말을 하고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인데 이곳 41년에 여길 쳐들어갑니다, 일본이. 정말 간이 완전 배밭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하인드를 들어보면은 사실 일본에서 미국 여기 하와이까지 엄청난 거리인 거 아시죠?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타고 넘어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가 그 길 가서 미국을 한 방 먹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기들 긴가민가 했대요. 그랬는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엄청 많은 이제 비행기들이 날아오니까 거기에 이제 경비정이 잡히니까 이렇게 많은 게 온 거는 다른 나라에서 온다고 생각을 못 한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아마 우리 미국에서 아마 온 것을 것이야 하고 방비를 하고 무방비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함정이 심지어 이렇게 2,000명이 이렇게 이쁜 이 진주 많은 공습을 해가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때 일본이 뭐라고 했느냐. 정말 금방진 말을 합니다. 일본은 항만을 폭격하고 태평양 함대를 송산시킨 이후 미국이 삼류 국가로 정략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근데 그 공격으로 미국인의 정신을 더 무너뜨리기보다는 미국인을 뭉치게 했고 결의를 더 다지게 한 게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 제2차 대전 이때 미국이 참전을 안 했거든요. 아,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일요일에 미국 2차 대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미군이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많이 폭격을 받아서 이때 이제 미군은 이것을 전함을 이렇게 다시 이제 추스리는 시간을 갖는 시간에 일본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게 제2차 대전 때 일본이 점령한 국가들이에요. 엄청나죠? 거의 뭐 인도네시아, 쿠릴, 사할린, 필리핀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 이걸 다 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내락질 이렇게 다 자기의 영토로 다 가진 때가 이때였어요. 이게 얼마만 이때 이러면서 또 일본이 이때 이렇게 되니까 간이 커진 거겠죠. 어디를 또 가느냐. 42년 6개월 뒤에 어디를 점령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미드웨이. 이게 미국 겁니다. 미국의 함선이 있는 미드웨이를 가서 폭격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금객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신은 미국의 편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은 항공모함 한 척,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307명밖에 전사가 안 되죠. 여기 3,057명, 204. 그러니까 여기 미드웨이로 해가지고 사실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손을 뗄 만큼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많이 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 일본은 항공모함 이것을 비행장을 건설하고 너무 파괴가 많이 되니까 강제 징용을 끌고 가서 비행장 건설에 투입을 하게 우리 국민들은 또 가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미카제라고 아까 제가 몽골이 그죠? 아까 그 일본을 침략할 때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가미카제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미드웨이를 가고 할 때 여기에 보면 여러분 가미카제가 뭐냐면 신이 보시면 여기 벚꽃을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이 의미가 뭐냐면 벚꽃잎처럼 화려하게 폈다가 후두둑 떨어지는 벚꽃잎으로 이란과 국가의 희생을 하라. 그래서 비행기가 가는 그 비행기가 바로 폭격을 해가지고 죽으라는 게 바로 이게 가미카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잠깐 영상 볼게요. 자, 잠깐만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말씀드리면 이 가미카제 이 사람이 이 구진이 자기가 가미카제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자주 가는 어떤 밥집이 있었어요.
그 길 찾아가 가지고 거기 있는 분한테 제가 내일이면 떠나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 하면서 오늘은 조국이 생각이 나서 제가 노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그래 불러봐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부른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最後です。歌を聴いてくれますか？ぜひ聴かせてください。俺の国の歌です。ハリランハリランハラリよハリランハリランハラリよハリランコゲロのもがんだ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진리도 못 가서 발편난다. 자, 신이 불어주는 바람에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간 폭격기가 되어서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게 이 가미카제에도 우리 조선인 이 이름이 누구냐? 탁경현이랍니다. 이건 실제 사항입니다. 그때 나이 몇 살이냐? 25살. 본인은 카미카제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부하자 순사는 가족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장남 탁경현이 입대하지 않는다면 생선가게를 더 이상 부모님이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 이게 우리의 실상이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게 바로 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카미카제 자체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떠나기 전에 강제로 쓴 편지들도 어떻게 한다? 이것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는 게 일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다 거짓말이야. 왜곡된 거야. 안 가고 싶은데도 나는 갈 수밖에 없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가기 전에 부모님한테 쓴 편지 이런 것들도 서로 남기게 만드는 거. 그리고 어떠냐? 가미카 특공대 유구소 등재로 한 번 안 된다고 다시 하겠다고 이제 등재를 하겠다는 게 일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일본은 왜 그렇게 자기들 개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비참한 전쟁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지키도록 남겨야 할 중요한 자료라 이런 정말 되지도 않는 개변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러면 미드웨이에 거기서 태평양 전쟁에서 졌으면 일본이 어때야 될까요? 이제 전쟁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그래서 이 일본을 전쟁을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일본이 졌으니까 일본 치게 되면 자기네들이 그때 갖고 있던 영토들을 다 내주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카이로 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되게 중요한 게 이 회담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간에 어떤 독립을 시켜주는 독립 조항이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카이로 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3국이 만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영국과 중국과 그러니까 미국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비하인드를 보면 영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끝에 미국에서 독립을 하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적법한 절차로 독립을 하도록 만들자가 나온 게 카이로 회담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카이로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태평양 전쟁에 있던 것을 내놓고 이제 자중해 했는데 일본이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이 본때를 보여줍니다.
미국이 어디를 날아갔냐? 도쿄를 45년 3월이에요. 이때 도쿄를 가서 어떠냐? 약 100만 발에 대한 소위탄을 소낙비 같이 이렇게 멋진 도시를 단 몇십 분 만에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도쿄 공습입니다. 그러니까 본토 무적설이 깨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이제 정말 이제 일본이 이거 빨리 항복을 해야 되겠다 싶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포츠담 선언이 이때가 이제 다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일본에 대한 항복 요구와 항복 뒤 일본 처리 방안에 대해서 포츠담 선언 이렇게 해라고 한 게 포츠담 선언인데, 과연 이 결과를 일본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그럼 미국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도저히 미국을 봐줄 수가 없다 싶어서, 여러분 이 핵무기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자폭탄이에요. 여러분 실물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리틀보이와 팩맨이라는 건데, 이것이 히로시마에 터진 거고 이게 나가사키에 터진 겁니다. 사실 이걸 누굴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일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너무나 포악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몰래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이걸 만들어서 독일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일본이 이런 짓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리틀보이를 싣고 1945년 8월 6일에 날아갑니다. 히로시마에 정말 어마무시하고 이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무기를 여기다가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버섯같이 올라오죠. 정말 어마무시한 이렇게 멋진 도시가 있는 거다. 하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폐허가 돼버린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게 이게 원자폭탄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14만 명이 바로 죽어버려요. 말이 14만 명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제는 일본이 놀래서 아이고 안 하겠다. 이제 아이고 잘못했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도 안 해요, 일본이. 얼마나 독종이면 아직도 안 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사흘 뒤에 또 날아갑니다. 나가사키에까지. 이제 이때는 더 큰 거 팬맨, 뚱뚱한 남자라는 이름을 가진 팬맨을 터뜨리면 아까보다도 버섯 구름이 훨씬 크죠.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4만 명이 적사하고 여기에 검은 비가 흘러 말로 할 수 없는 완전 엄청난 지옥, 살아있지만 지옥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 버린 게 이때입니다. 이러자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비하인드를 보면 이때에 원자폭 도쿄가 공습을 받고 나서 이제 천황한테 가서 밑에 이제 그 수상들이 가서 이제 천황한테 우리가 그걸 하자, 항복을 하자 하니까 천황이 뭐랬는 줄 압니까? 이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어떤 비굴한 조약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니까 좀 좋은 상황에 가서 하자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게 이렇게 이런 결과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이제 합니다. 이제 그 항복 그걸 읽기 전에, 선언문을 읽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군가 아시죠? 천황이에요. 이분 누군가 아시죠? 메가드잖아요. 그죠? 메가가 이 사건이 나고는 일본을 군정을 한 지가 한 6년 정도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천황이 몰래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저를 살려주시면 모든 것을 미국에 다 그걸 하겠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많이 이제 메가드가 들어주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었던 사진을 보면 어때요? 이때 보면 키 차이도 있지만 서 있는 폼을 보면 이 사람이 이긴 위너 같죠? 이 사람 루저 같죠? 이게 데스특필하게 신문에 났어요. 근데 못나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신문에 나는 걸 일본의 정부는 못하게 했지만 그때는 누가 이 모든 것을 관할할 때입니까? 메가드가 관할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은 다 국민들한테는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진이 보여주는 게 그때의 두 사람의 권력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 거 맞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8월 15일 날 이제 일본왕이 무조건 항복
오군 방송을 합니다. 이때가 8월 15일 우리나라가 강복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항복이란 말이 이게 보시면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적들이 천인공노할 그런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여기서 멈춘다. 이 누구 말하는 겁니까?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 잘못한 거 없다. 미국이 그런 천일공노한 이런 걸 만들어가 했기 때문에 이랬다. 이런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럽이 아시아의 여러 가지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지역을 해방시키고 같이 대동아를 만들어서 가겠다. 이런 이 조서 종결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침략은 자신의 뜻이 아니다. 잔인한 폭탄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무익한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일본은 끝까지 전쟁의 시작 때처럼 그 마지막도 기만과 후의로서 끝을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전범들이란 말을 지금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이 전범 재판이 걸리는데도 3년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벌써 여기 48년까지 왔죠. 여기에도 전범 중에서도 이제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급, B급, C급은 거기에서 전쟁을 저지른 곳에서 자기네들이 재판을 받고 A급만 여기 극동 국제재판이라는 일명 도쿄재판이라는 곳에 여기서 도쿄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8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A급 전범으로 28명이야 되는 판결. 근데 사실은 이 전범들은 위선이 가득 탄 그런 재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다 풀려났어요. 이렇게 몇 년을 했는데 25명밖에 유죄 판결을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A급 전범들 얼굴 한번 보고 갈까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도조 히데키, 이 사람이 모든 걸 태평양제 모든 걸 다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사실. 그리고 히로타 고기, 이 사람은 중일 전쟁을 기획한 사람이고 미쓰이 이와는 이 사람이 난징 학살 정말 독하게 한 그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만주 사변을 주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A급 정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엄청난 말들, 그러니까 대단한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여기 볼까요? 도조 히데키가 뭐랬는가? 미국이라는 힘이 접근해 온다는 생각에 두려워 먼저 크게 짖었을 뿐이므로 침략이라 전쟁으로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대단한 진짜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을. 그리고 여러분들 원폭의 피해가 얼마나 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원폭의 피해자가 두 번째가 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실상을 한번 볼까요? 사실 보시면 피폭자와 사망자가 사실 일본 제국보다 우리가 더 높았어요. 왜? 비율로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되냐. 사망자가 4만 명, 피해자가 7만 명이나 됐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가, 왕이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해갖고 나라가 망하면서 이런 피해를 본 게 우리 국민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민족 차별로 인해가지고 적절한 의료 조치도 못 받지요. 그리고 대부분 이 옆에가 공장이 많은 데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였기 때문에 이 옆에 살았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그 길을 그 원폭이 터뜨리는 그곳을 치우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구호 장비도 없이. 여기서 강제 노역과 현장 청소. 그때는 이게 핵이 어떤 건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 미국도 이렇게 위력이 강한 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원폭의 피해가 컸는데 아무 보호 장비도 없이 내몰렸어요. 그럼 이런 우리 이제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 이때 이 사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폭 피해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우리 합천에 많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자분과도 이 남자거든요. 정말 30년도 못 살고 이렇게 말라가면서 정말 죽어가는 이 사람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원폭 피해자가 뭐 2,645명밖에 안 돼. 사실은 더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죠. 이 피해가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왔다는 거. 그러면 이런 전쟁 원폭 이후에 일본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패전 이후에. 구제불능, 그러니까 1920년대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전 국민들이 다 이렇게 절을 하고 할 때였는데 그때 45년 끝나고 49년 이때가 79배가 물가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참전 군인들이라든가 해외에 자기들 있던 점령했던 데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대거 귀국하면서 식량난, 물자난이 극심해졌어요. 이때가 패전 직후의 모습. 근데 얼마 후에 15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거 아시죠? 정말 뼈아픈 일이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메가드가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로, 그러니까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농업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 한 6년 정도는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의 정세가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나라 중국의 상황, 중국이 보면 1949년에 어떻게 되냐?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중국에 이어서 북한도 공산화가 된 거 아시죠? 그러면서 1950년에서 53년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우리가 말하는 남북 6.25가 발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미국에 생각할 때 판단이. 이 공산주의가 확장이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럼 이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가 되면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그 세력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아시아에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누구를? 일본밖에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정말 일본의 이런 총리들이 뭐라고 했냐.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운 좋게도 한국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뻐했답니다. 왜? 일본은 이 기회를 노렸다. 전쟁 폐허가 된 일본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했습니다. 왜? 미국과 소련이 부딪히고 있어 한국전쟁이 나면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이 어때요? 여기서 모든 물자를 만들어서 군수 물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거기에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한국전쟁이 터지자 일본 총리가 신이 일본을 도왔다가 하는 이유. 왜 사실 아까 메가더가 바라는 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도 일본 농업국가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미개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부강한 선진국이 됐는데 왜 되었는가? 미국이 아까 변심을 이제 이렇게 하다 마음을 바꾸면서 변심을 하게 됐어요. 일본을 경제 지원도 해주고 무기도 만들게 해주고, 그리고 일본은 전 영토는 미국의 한반도 공격을 위해 작전 긴지를 속률이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경험이 있는 전범들까지 어떻게 석방도 다 해줘요. 아까 A급 전범들 봤죠. 왜? 그 사람들이 전술로 일본이 그때 제2차 세계전이나 할 때 다 이겼기 때문에 그 전부 해주면서 그 사람 요직에까지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 검은 속내를 내느냐면 한국전 당시 한반도를 무차별 포격한 미국 전투기 함대들을 일본의 기지를 들고 출동을 시키고, 사실은 그때 일본 천황이 그때 항복을 하고 그때 보니 평화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본은 절대 이제 무기를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사를 가질 수 없는 나라가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지를 두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본 군대와 함선들이 직접 한국 전쟁에 참여했으며, 이것은 밝혀진 거 얼마 안 됐었어요, 사실 이 내용은. 그리고 우익 세력들은 이 참전의 대가로 한반도를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넘겨달라고 미국에 요구를 하려고 하기까지 해서 이게 우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미국이 메가드가 노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 경제를 일으키고 자위대 창설, 사실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군대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은 절대 군대를 가지면 안 되고 침략도 안 되고 방어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만든 기회가 된 게 한국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날개를 단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기시 노부스키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건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아베 신조를 키웠어요. 이분이 누구냐? 석방대 A급 전범주 한 명이고 만주 지배시 요직을 지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메가드의 방공 노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총리를 2번이나 하면서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엄지에 숨어들었던 전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엄해 기죽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득세를 하면서 극우 세력을 양지로 끄집어냈던 평가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의 정신, 메이지가 뭡니까? 제국주의예요. 끄집어 가서 그러니까 침략을 하자는 게 메이지 유신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메이지 노부스케가 한 망언들 볼까요? 우리가 침략 전쟁을 한 게 아니고 해야 될 전쟁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역사는 성자가 쓰는 거지 않냐. 우리가 졌기 때문에 침략 국가로서 낙인 찍힌 거다. 그래서 굴욕적인 평화헌법이 만들어졌고 주권을 잃은 거다. 다시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원상복귀시켜야 된다.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만 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다? 아베 신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익 정치인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지금은 자민당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조약이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여도 못합니다. 이게 뭐냐?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기 위해서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조약이에요. 그럼 여기에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다 참여가 돼야 되죠. 우리나라 못 갑니다, 여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앞에 걸 돌아가 보면 지금 상황이 아시아가 지금 빨간색으로 다 바뀌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어떻게 써먹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본이 연합국을 위해서 연합국한테 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본을 여기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이제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배상도 하고 사과도 하고 모든 것 자기가 가진 거 다 뱉어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미국이. 미국이 해일을 주도하면서 상식선을 넘는 간대한 정책을 일본에게 베푼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범 국가인데 과거를 세탁하고 다시 주권 국가로 지위를 회복하는데 6년밖에 안 걸렸어요. 45년에서 50년. 이때 51년에 샌프란시스코는 이 조약을 해가지고 다시 주권 국가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약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이제 여기는 빗바빠룰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본 제품 좋다고 난리를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차도 보면 여러분 일본 차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닛산, 파나소닉 여러분들 안 갖고 있는 거 없죠, 그죠? 그리고 토요타의 차 있죠, 그죠? 럭세스니 이런 차들 다 이쪽이에요, 사실. 이런 차도 여기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전쟁 이게 파괴가 될 정도로 힘들었는데 한국 전쟁으로 어려움 극복하게 됩니다. 도요타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지 20일 만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군사형터 1,000대를 한꺼번에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 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을 밟고 한국 전쟁 특수대인에서 호황기를 맞이 60년대 일본이에요. 도쿄에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64년에 뭐 했습니까? 도쿄 올림픽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 거기서 돈을 벌어 발판을 삼아서 이렇게 하고 돈을 번 곳이 바로 일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일본은 지금 어떻습니까? 54년에 벌써 자위대 찬설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격은 못하고 자기들 그죠? 이렇게 방어만 한다는 건 있지만 그런데 우익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때 이제 이겼던 시들이 좋으니까 일본이 제국주의를 발전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우익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이런 우익이 판을 치면 안 돼요. 지금은 독일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도 죄송하다 하고 지금도 전범들 잡아가지고 죽이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독일인데 일본은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우리 한국 전쟁으로 해서 모든 게 지금 없어진 겁니다. 할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었어요.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일본 안에서도 55년에 보면 일본 안에서도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우익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우익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세력한테 밀리면 안 되지 하면서 더 제국주의로 돌아가야 될 쪽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익의 당들이 자유당과 민주당인데 이 두 당이 합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민당, 아베 신조처럼 지금도 자민당이죠. 이게 자민당이에요. 지금도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후를 이은 게 지금은 이제 총살로 돌아가셨지만 이 아베 신조죠. 이 사람의 뜻도 요시다 쇼인 선생의 뜻을 충실하게. 이 사람이 일본 역사에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4번이 바뀌어도 이 사람은 장기 집권한 사람이에요. 장기 집권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죠. 천황도 아니고. 국민들이 뽑아줬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뽑아줬다는 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국민들이
우익을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침략해 가자는 게 일본이에요. 그것이 국민들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게 일본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극우를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우익의 창시자고 이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한 인물이고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 가장 먼저 한 게 여기 갔어요. 요시다 쇼인은 여기에 쇼인의 묘소를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좌우명을 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힙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근데 왜 야스쿠니에 가면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에는 신토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게 맞는 거 알고 있으시죠? 신토가. 그런데 야스쿠니에는 전범들을 해놓은 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여기 가면은 다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고 다들 야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명도 2022년 총살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위대 출신으로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피살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베 신조만 이런 막말을 하느냐? 기시 노부 새끼만 그런 막말을 하느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가져오지를 못하게 거기 제가 드린 프린트를 제가 대신은 하겠지만 일본은 36년간 한국 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거 일본이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중공이나 소련이 들어왔을 걸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일본이나 아프리카 토인이나 조선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스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말 다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너무 많아서 보시면 제가 앞에 한 말 한번 볼까요? 국가 지도자의 추모는 당연하며 공식 여부 논쟁은 무의미 총리는 방문해야 함. 차차기 지도자도 참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나쁜 일만 했다는 자학적 교과서가 아직 많으며 애국심이라는 표현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싶다. 이렇게 나온 게 일본이에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볼까요? 종군 위안부. 요시다 세이지가 지어낸 이야기로 아사히 신문이 이를 먼저 보도에 독주했음. 일본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가 밖으로 나간 것임. 종군 위안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런 말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일본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신사에 가서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 총리가 이렇게 참배를 했다는 걸 침략 정쟁을 미화할 뿐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반성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저 여기 보시면 자위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규정 논란으로 해가지고 이런 또 야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 신사에다가 명성하고 찌른 칼까지도 이렇게 아직도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어이가 없는 일이 어느 정도 야욕을 심어 놓냐면 이게 올해 2024년 7월에 바뀐 거예요. 일만은 우리가 신사임당 이렇게 그저 5만 원거리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구냐 시부사와 H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이자 구한말 경제수탈의 주역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침략을 선봉을 맡은 기관입니다. 그러면 조금의 반성이 있으면 이렇게 바뀌는 예전에는 이 사람을 넣었다 칩시다. 근데 지금 2024년에 이런 사람을 여기다가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인물 이런 의도를 갖고 가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2014년에 아베가 어떻게 했냐 731 여러분 아시죠? 생체 실험한 거 731 여기에 여기 훈련기에 탑승해서 어뜸이라고 최고라고 이렇게 한 포즈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았죠. 그러면 아베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한번 보시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에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때 되게 좀 시끄러웠어요. 그때 한일 관계가 조금 좋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를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이제 대통령이 방문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가 노다 총리였거든. 여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대. 왜 갔냐는 거지. 너그 나라도, 너그 땅도 아닌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8월 17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방침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주한미일 대사, 일본 대사 귀국시키고 난리를 안 했어요. 불법 입국이라고 말하고. 이게 바로 일본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한국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란 듯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또 참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이거 분쟁할 일이 없다. 우리 땅이 우리가 간데 왜 그래? 이렇게 했던 이때 우리의 대응이었어요. 근데 외국의 회의 반응은 어떠냐? 미국 한번 볼까요? 특별한 관심을 안 보여서. 왜? 한국과 옆에 다 우리 동맹국이다. 너가 알아 해라.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도 공식 입장 안 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보면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선물 방문했다. 이렇게 썼어요. 이걸 항의를 하니까 오보라고 해가지고 분쟁 중인 섬으로 정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챗GPT에 한번 작년 2023년이죠. 그죠?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하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압니까? 독도는 한국이 통제하고 있지만 일본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국제적인 분쟁 지역 중 하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챗GPT가. 그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거 찾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본의 주장은 17세기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언급한 문서와 이 내용을 그대로 챗GPT에 근거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게 지금 챗GPT까지 이렇게 다 잠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독도는 영토의 문제일까요? 역사의 문제일까요? 정말 이거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는 게 언제부터냐? 1905년입니다. 1905년이 언제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함대가 오는 걸 보기 위해서 그게 막루를 만들었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기 땅을 하고 그러면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어떻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일본의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땅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일본 정부는 자기들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강탈이 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그때 19년부터가 10년 그때 아니 그 전부터 1900년부터 저희는 시작이 러일 전쟁부터 저는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땅이 강탈이 된 거예요, 일본에게. 그렇게 되면 1905년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일본이 이때 할 때 우리는 주권이 있었으면 그때 같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 제기할 힘이 없었어요.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묻히고 일본 이야기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땅의 부분이 아니라 역사의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이 말하는 실질적 지배 영유권 주장을 하고 우리가 맞바다 영토권 확립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 일본의 지배하에 있어서 이야기하지 못했죠. 왜?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 하더라도 이 독도의 문제는 영토의 문제이기보다 역사의 문제를 우리는 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이때 1900 왜 그때 말을 안 했냐는 말을 하는데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땅의 영토의 문제보다는 역사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는 것은 독도뿐만 아니죠. 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는 산재가 되어 있는 것들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왜곡의 문제, 한 9년 전에 젊은 세대 역사의식 수준에 대한 거 어느 정도인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생 69%가 한국 전쟁이 북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안 찹니다. 그런데 TV에서 연예인이 나와서 이제 어떤 재미와 함께 역사 그걸 막 이렇게 문제를 내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분이 설현이라는 분인데 이때 문제를 내는데 안중근 의사의 그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을 몰라요. 거기서 나온 말이 누구냐면 안창호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긴똑강이 누군가 아십니까? 김두한을 긴똑강이라고 합니다. 긴똑강 거기서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설현이 휴대폰을 보고 나서야 안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엄청나게
물매를 맞았습니다. 아니, 안중근도 몰라? 너 노래 부르지 말고 역사 공부나 해. 초등학생도 아는 거 왜 너는 몰라?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정말 좀 눈물을 사과를 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그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이게 뭔가 아시죠? 우길기죠. 우길기가 뭔가 아십니까? 전쟁할 때, 그죠? 태평양 전쟁할 때 그 들고 다녔던 그 태극기가 일장기가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죠. 우길기 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상관없이 입고 이런 연예인들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세대들을 욕을 할 수 있느냐? 왜 너희들이 역사를 모르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동북아 역사자들 이사장도 일본의 사제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지 말고 일본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고, 그런데 이 이사장도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북침을 말한다고? 아, 너 왜 역사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한국사를 없애고 있고, 그리고 수능에 안 나오면 그 과목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시대가 지금 세상에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무너지는 역사학시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 젊은 세대가 모른다고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너 왜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고교생의 69%가 북침이라 한 학생들도 아마도 저는 안중근을 모를 수도 있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 나는 역사 선생님이 아니니까 나는 몰라도 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는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만 해가 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이 아닌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분노도 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을 갖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과목을 제가 오늘 강의할 거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한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참 너무 제가 화가 나고 너무 분노가 오르면서 대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적대적인 관계와 우리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가를 한번 뿌리를 뽑아보고 이걸 정말 정확하게 내가 전달을 해서 우리 다른 교수에 계신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분들과는 함께 이 마음을 공유해서 같이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몰랐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분노를 했던 것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만 나가 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공외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을미사변, 우리의 정말 치욕적인 우리의 황후가 죽은 그런 사건, 일본인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금 위안부 사건, 그런 것들 알고 있을까요? 해봐야 몇 줄이에요. 한국전쟁 몇 줄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구글에다가 한번 명성황후를 한번 쳐봐봐. 거기는 객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외교관의 역할,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를 아는 것은 저는 나라 사랑이라고 봅니다.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은 정말 뼈아픈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나라 어떻게 지켜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는 끊임없는 기록과 교육, 공동의 기억, 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지켜내라는 노력에서 진실로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거야.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마. 당군을 알아야 되고, 을진문덕을 알아야 되고, 이순신을 알아야 되고, 안중근을 알아야 되고. 저는 그것은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니고 1,000,000년이 지나도 우리의 역사는 저는 우리의 역사, 이것은 이 공동의 기억,
누구나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공동의 기억을 훼손되지 않도록 개성하려면 하지 않도록 안 하면 개성하지 않으면 역사는 변질됩니다. 그래서 역사무지, 역사인식 부재도 이런 변질 과정의 한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랑하는 마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낸 것은 우리 바로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행동하라고 했죠. 우리 곁에 행동으로 옮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상고사부터 이렇게 손을 대고 하시는 것은 그 뿌리부터 바르게 세워보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고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여러분들 많이 박수 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어라. 저는 역사를 알아라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